한 남자가 평범한 착륙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이 보잉 737의 부기장이다. 하지만 그는 엔진 추력 불균형에 대처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곁에서 감독해야 할 기장이 이미 만취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88명의 목숨은 여러 차례 낙제했던 그에게 고스란히 맡겨졌다. 2008년 9월 14일이었다. 러시아 북방항공 871편 모스크바를 이륙해 목적지는 페름이었다. 투입된 기체는 기령 16년에 미국제 보잉 737 여객기였고 과거 중국 샤먼항공에서 운항한 이력이 있었다. 이 항공기에는 좌우 엔진의 추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알려진 결함이 있었고 오른쪽 엔진 추력이 왼쪽보다 20% 높았다. 경험 많은 조종사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 이 조종실의 두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복선이었다. 34세 기장은 계기 감시를 맡고 있었고 43세의 부기장은 이번 착륙의 주 조종을 맡고 있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이번이 두 번째였고 서로 손발도 전혀 맞지 않았다. 비행 내내 기장은 회사의 근무 배정을 불평했고 몹시 지쳐 있었다. 항공기가 페름 공항에 접근하자 관제사는 착륙 진입 경로를 임시로 변경했고 그들에게 선회의 대기를 지시했다. 기장의 짜증은 극에 달했다. 곧 관제사가 최종 지시를 내렸다. 우회전 그리고 6.9m까지 하강 2.1번 활주로에 정렬하라.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맨 채 착륙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기장이 조종관을 밀었다. 우회전이 시작됐고 하지만 이 평범한 조작이 순식간에 항공기에 잠재된 결함을 터뜨렸다. 원인은 추력 비대칭이었다. 큰 폭의 우회전으로 기체는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항공기의 자동 추력 장치는 이 극심한 불균형을 감당하지 못했고 자동으로 해제됐다. 이제 엔진 추력 조절은 전적으로 부기장의 몫이 됐다. 그건 그의 훈련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다. 그가 한 번도 제대로 풀어본 적 없는 치명적인 과제였다. 그는 다급히 조종관을 오른쪽으로 밀어넣었다. 기울어진 자세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조작폭이 지나치게 컸고 그 예상치 못한 조작으로 자동 조종 장치까지 동시에 해제되고 말았다. 경고음은 울리지 않았다. 조종실에는 무려 25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이 수십 톤짜리 강철 괴물이 지금 완전히 통제를 잃은 채 수동 비행 상태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부기장이 기체의 기울기가 더 심해지고 있음을 뒤늦게 알아차렸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기장에게 소리치며 조종을 넘겨받으라고 했다. 만취한 기장은 감시자에서 조종자로 역할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다급한 순간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가 오랫동안 몰아온 기종은 러시아제 Tu-634 여객기였다. 자세계의 표시 논리는 보잉 7437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Tu-134에서는 좌측 기울어짐을 바로잡으려면 조종관을 왼쪽으로 당겨야 합니다. 하지만 보잉 737에서는 그렇게 하면 기체가 더 기울어질 뿐입니다. 부기장은 방향이 반대라고 절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장은 그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몸에 밴 습관대로 조종관을 끝까지 왼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비행기는 순식간에 치명적인 롤에 들어갔습니다. 기수는 아래를 향한 채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지면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몇 초 뒤 821편은 시베리아 철도의 한 선로 구간에 추락했습니다. 8톤의 연료가 일으킨 폭발은 50m 길이의 철로를 깊게 파헤쳤습니다. 탑승자 88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추락 지점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는 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국제항공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심하게 불에 타 프랑스로 보내져 복원 작업을 받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우선 기상 요인을 배제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가벼운 비가 내렸지만 시정은 양호해 그것이 추락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1994년 USARR 4-27편 사고와 같은 방향타 고장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정비 기록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샤먼항공에서 운항하던 시절 이미 개량형 방향타로 교체된 상태였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조종석 안의 두 사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기장의 경력을 보면 비행 시간은 3,900시간이 넘었지만 그중 3분의 1은 Tu-134에서 쌓은 것이었고 보잉 7337 조종 경력은 1200시간에도 못 미쳤습니다. 게다가 영어 실력도 형편없어 전부 영어로 된 조종 인터페이스에 매우 서툴렀습니다. 부기장의 이력은 더 불안했습니다. 그에게는 거의 900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농약 살포용 소형 항공기를 몰며 쌓은 시간이었습니다. 보잉 737 조종 시간은 고작 236시간 뿐이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엔진 추력 비대칭 상황을 다루는 모의 훈련에서 그가 여러 차례 불합격했고 결국 교관이 합격 기준을 낮춰준 끝에 간신히 통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잉 7437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두 미숙한 조종사가 함께 서류에 서명해 이 기체에 알려진
추력 불균형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원된 블랙박스 데이터는 마지막 3분의 죽음의 순간을 되살려냈습니다. 비행 데이터 그래프는 안정된 직선에서 순식간에 광란의 심전도처럼 바뀌었습니다. 조종실 음성 기록에는 혼란과 언쟁, 그리고 마지막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기장은 비행이 시작된 시점부터 극심한 압박과 비정상적인 정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조종관도 거의 잡지 않았습니다. 그 압박은 어디서 온 것일까? 결국 영국 항공사고조사국은 한 승객으로부터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다. 이륙 전 한 승객이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기장의 기내 방송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들린다고 했다. 조사관들은 기장의 근육 조직을 독성학 분석에 보냈다. 그 결과는 모두의 의심을 사실로 확인해 주었다. 이 치명적인 비행에 나서기 전 기장은 과음한 상태였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 만취한 기장과 여러 차례 시험에 낙제한 부조종사. 거기에 좌우 엔진 추력이 맞지 않는 항공기까지. 피로, 알코올, 부족한 역량, 그리고 엉망인 의사소통이 합쳐져 완벽한 재난의 연쇄를 만들어냈다. 결국 러시아 항공업계는 전면적인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조종사 훈련과 감독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그리고 그 무고한 88명의 생명은 그 차가운 새벽에 영원히 멈춰버렸다.